자, 정보 해석의 기초는 하늘비 우산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킨지가 만든 겁니다. 어쨌든 간에 팩트를 먼저 확인해야 되죠. 만약에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껴 있다면 나는 비 오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이 해석이죠. 그럼 나는 우산을 챙겨야 되죠. 행동입니다. 그 결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와 같은 사고의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늘비 우산은 모든 정보 해석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다 와서 남긴 후기 NCS 문제 지문이 길어지고 있다. 이게 팩트죠.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행동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자, 객관식 문제 형태를 보면 발문에서 무엇인가를 묻고 있죠. 그러고 나서 지문이 주어집니다. 그 밑에 이렇게 선택지가 주어지죠. 지문이 팩트칼합니다. 그래서 선택지 내용, 지문과 확인, 대조를 해야 합니다. 팩트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이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해석으로 가야죠. 이와 같은 사고작용의 프로세스에 따라 하는데 여러분들은 대개 보면 지문 내용, 대조는 하지 않고 바로 해석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틀리는 거죠. 이번에는 절량과 유량입니다. 절량은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의 양입니다. 이때 양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측정 시점에 물의 양을 100으로 두자는 거죠. 이게 절량값입니다. 그러면 유량은 저수지로 들어오는 물의 양, 나가는 물의 양, 이 두 가지 있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 크기, 비교로 통해서 이제 담당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비 우산에 이어서 절량과 유량에 대한 이해를 꼭 해줘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량과 유량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추이 분석으로 가는 거죠. 자, 추이의 뜻, 시간의 경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들어오는 물의 양, 나가는 물의 양, 대소, 차에 따른 변화가 생깁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제대로 짚고서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되죠. 자, 추세는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추이 분석에서 시계일 분석이 들어가는데 시계일은 시간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타임 시리즈라 그럽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거죠. 자, 우측에 그래프 정보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고서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되겠죠. 고졸자들의 대입 진학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취업률 비교에서는 대졸자들은 정체되어 있죠. 그런데 고졸자들은 상승하고 있죠. 이와 같은 두 개의 정보를 통해서 내가 내릴 수 있는 행동 방향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이 밥 먹여주나? 대학 들어가 봤자 취업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고졸자들은 취업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취할 방향은 대학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대학이 밥 먹여주나 이와 같은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료 해석이라는 거죠. 자,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료 해석도 어차피 의사소통이다. 왜냐하면 특정 상황에 대한 설명, 제대로 진술할 수 있느냐, 그리고 상대방이 진술한 것을 내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지속이란 단어, 추세란 단어, 쓰임새, 그리고 꾸준히, 점차, 줄곧, 매년, 해마다, 매월, 매일 이와 같은 단어, 쓰임새, 반복이란 단어, 쓰기 위한 조건, 그리고 웃돌다, 밑돌다 이와 같은 표현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지 이것을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료에서 문제에서 만나는 지문의 90% 이상이 통계표죠. 그래서 그 통계표를 읽어야 하는데 통계표를 읽기 위해서는 통계 관련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계 리트러시죠. 통계 지식 활용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대한 통계 이론 다 동원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평균, 중위수, 최빈수, 분산, 편차 이 5가지 용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이 지문 통계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 관련 지식으로 읽어내자 그 얘기죠. 지식 활용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통계표 읽기에 필요한 통계 기초 지식을 일람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평균, 중위수, 최빈수, 편차, 분산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게 전체의 중심입니다. 이 중에서 분산은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편차는 문제로 출제되기보다 평균을 구할 때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활용되죠. 이와 같은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그래프로 옮기는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 가끔가다 출제되죠. 추측 통계에서는 가끔 추정 관련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통계 관련 자료를 읽어내기 어려워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명칭 또는 용어가 어렵기 때문이죠. 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부감을 없애는 좋은 방법은 빨리 친구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고 측정치 이 개념은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앞에서 문제 풀면서 내가 설명했죠. 데이터 크게 측정치와 산출치로 나눌 수 있다. 측정치는 실제, 세다, 재다 이와 같은 뜻이죠. 산출치는 이와 같은 측정치를 어떤 공식에 넣었을 때 나온 값입니다. 그래서 계산값이죠. 통계표 제목과 단위만 확인하고서도 충분히 우리는 답을 찾는 이와 같은 연습을 했습니다. 측정치는 이렇게 표시되고 산출치는 대개 퍼센트 또는 지수로 표현되죠.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계표는 데이터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그 속성을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할 수 있으면 전체를 보는 눈 갖추게 되죠. 데이터 무엇인가를 이렇게 측정했습니다. 데이터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지런하게 정리합니다. 정리하는데도 이론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론이 생기고 용어도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은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서 보면 특징을 빨리 찾아낼 수 있죠. 자, 계급의 크기, 계급값 이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깊이 많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분포 가지런하게 정리하죠. 그렇게 해서 보기 쉽게 밖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도표라 그러죠.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유익 검색어를 매일 살펴보죠. 도수 분포표가 한번 잡혔습니다. 얘기는 어느 공기업 시험에 도수 분포표 관련 문제가 출제됐다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아주 기초 관련 개념을 묻는 형태로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겁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따가 문제 풀 때 구체적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통계표 그것은 데이터 집합체죠. 그러면 이와 같은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성격을 빨리 판단하면 역시 답 찾기가 수월하겠죠. 데이터는 크게 횡단면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패널 데이터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횡단면 데이터는 저항값에 대한 표현이죠. 어느 한 특정 시점에 본 측정치를 말합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의 변동에 따른 정보 들어가 있죠. 대개 시계열 데이터 중심입니다. 자, 데이터를 가지런하게 정리할 때 쓰는 방법으로는 범주 데이터, 서열 데이터, 구간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실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하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가 만나는 데이터는 대개 시계열 데이터와 구간 데이터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회의 참여자 현황 이렇게
통계표가 구성되어 있다면 이것은 횡단면 데이터죠. 인구 추이, 이것은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시계일 데이터이자 구간 데이터죠. 이와 같은 통계표를 가장 많이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만나는 그 통계표는 대개 표본에 대한 언급입니다.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조사했더니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거죠. 그러면 이 표본의 속성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통계 이론이 평균, 중위수, 최빈수 이와 같은 세 가지이죠. 평균은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술평균, 조합평균, 가중평균인데 산술평균을 가장 많이 쓰죠. 산술평균은 중심 또는 평평하게 맞추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죠. 이 같은 속성 가지고 빨리 전체를 파악하는 겁니다. 조합평균은 거리, 속도, 시간 이와 같은 문제 풀이에 동원하죠. 가중평균은 가중치가 주어져 있을 때 평균을 계산하거나 기대값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중위수와 최빈수는 문제 풀면서 충분히 설명할 겁니다. 편차는 평균과 떨어진 차이값을 말하는데 이 개념을 활용해서 평균을 쉽게 구할 수 있죠. 분사는 문제에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전기분포가 있는데 전기분포는 이와 같은 중심점 또는 꼭지점을 중앙으로 해서 좌우 대칭 모양을 이룬 종 모양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 모양은 평균과 중위수, 최빈수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만들어진 거죠. 이것은 이론 모양입니다. 현실 모양은 좌 또는 우측으로 치우친 형태로 나타나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시 블로그 얘기인데 가중치, 평균 계산, 가중평균, 평균 구하는 법 이와 같은 검색으로 내 블로그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죠. 평균 구하는 법,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시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 때문에 들어오겠죠. 자, 평균 구하는 법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평균의 관계, 그에 따른 속성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균등하게 모두 똑같이 분포하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데이터의 분포에는 한 곳을 축으로 좌우 대칭성이 존재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평균값은 대칭이 되는 축에 자리한다. 이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이와 같은 데이터 평균 찾기 바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평균이죠. 데이터를 추격하면 데이터 분포와 그 이면의 특징도 살펴볼 수 있다. 평균값은 널리 퍼져 있는 데이터의 대표 선수이다. 그래서 통계표는 평균 중심이죠. 어쨌든 평균을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평균값 주변에 분포되어 있다. F, 많이 나타난 데이터는 평균값에 주는 영향이 크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녀로 구성된 어느 집단의 키를 조사했더니 평균 165로 나왔답니다. 이 집단의 남자 평균은 173, 여자는 163이다. 그러면 남녀 구성비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을까? 여자가 더 많죠. 이 속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나타난 데이터는 평균값에 주는 영향이 크다. 즉 여자가 많기 때문에 평균 전체 평균이 165에 가깝게 나타나는 거죠.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데이터 특징을 빨리 찾아내는 겁니다. 앞에 블로그 검색어에서 봤듯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평균 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식대로 계산하기.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두 번째, 범위 개념 활용하기. 나 같은 경우는 대개 이 범위 개념을 활용해서 시간을 줄입니다. 가장 빠른 계산법입니다. 물론 그 한계는 있는데 그 한계는 보완을 해주면 되죠. 세 번째, 가평균과 편차를 이용하는 방법. 쉽고 정확하죠.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이와 같은 예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세 가지 방식대로 실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합을 이렇게 계산해서 n값으로 나누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두 번째, 먼저 편차 가지고 보겠습니다. 편차는 평균에서 떨어진 값의 크기를 말합니다. 자, 앞에 데이터 그리고 평균의 속성 봤듯이 가장 많이 나타난 데이터가 평균값에 주는 영향 크죠. 지금 이 데이터에서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56, 59, 55 그러면 57 또는 58을 가평균으로 잡는 거죠. 자, 58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편차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전체 플러스 14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가평균을 이렇게 잡았을 때 실제 데이터 가평균보다 위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가평균을 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4라고 나왔다면 이렇게 아래로 있으니까 가평균을 내려라 이거죠. 자, 전체 n값은 7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2죠. 그래서 58에다 2를 더하면 60이 되죠. 이게 가평균과 편차를 이용한 평균값 찾기죠.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범위값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범위는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이죠. 계산하면 26. 자, n값은 2입니다. 그러면 13이죠. 13을 47에 더하든지 73에서 빼든지 하면 60이 되죠. 가장 쉽습니다. 물론 그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는 보완해주면 됩니다. 삼포도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읽을 줄만 알면 됩니다. 방금 내가 강조했던 그 범위에 대한 이해입니다. 범위,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값이죠. 자, 범위가 작으면 범위가 큰 것보다 합이 클 확률이 높습니다. 범위가 작다는 얘기는 몰려있다의 뜻이죠. 범위가 크다는 얘기는 흩어져 있다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점수가 있어도 범위값은 적죠. 그래서 그 한계를 보완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최소값과 최대값을 서로 비교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한계를 바로 보완해서 내가 문제풀이 하는데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 충분히 만들어 놨습니다. 분모와 분자 관계에 따른 판단. 여러분들이 분수 크기 비교 많이 공부하고 있죠. 나쁜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A 대비 B 할 때 표현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고 비중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중치와 관계를 가지고 있죠. 지수, 산출치죠. 이와 같은 특징만 여러분들이 짚어주면 되겠습니다. 분모, 분자 관계에 따른 변화 그리고 크기 관계 이것은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는 게 더 빠르죠. 자, 어쨌든 나는 암기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분모, 분자 관계에 따른 비율의 크기 판단 이 경우의 수 4가지만 짚으면 된다. 그러면서 배수 단위로 보자는 겁니다. 배수 단위가 가장 쉽고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난제입니다. 공식을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자료해석 문제에서 공식을 제시하는 경우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80% 정도 되는데 평균은 누구나 알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죠. 1인당이라는 표현, 이것은 결국은 n분의 합이기 때문에 평균과 같은 뜻이죠. 그래서 진술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만나면 바로 평균과 연결해야 합니다. 정답률 계산 관련 공식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공식입니다. A는 Y분의 X인데 이 공식을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죠. 특히 수포자들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 공식을 모르면 5개 정도는 날려야 합니다. 분수 크기 비교 그거 해봤자 날릴 문제는 많아야 2개입니다. 수학은 어쨌든 간에 공식에 의한 설명이죠. 분모, 분자, 크기 역시 공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하지 않고 분수 크기 비교 암기하고 있더군요. 학습 방향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이
기준으로 문제를 풉니다. 만약에 수포자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것을 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 통지서 받게 됩니다. 가중치 문제는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습니다. 자료 해석, 문제 해결, 조직이해, 자원관리 이와 같은 영역에 두루 출제되고 있죠. 코바코 같은 경우 신입사원 선발 때 영역에 대한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죠. 가중치 문제 유형 아주 세세하게 잡아놨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푸는 방식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작성과 활용, 이것은 사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뿐이죠. 그 해석은 결국 하늘 비우상 그리고 절량과 유량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이론 강의는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실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